자, 마켓나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살짝 보셨겠지만 네. 저희가 좀 개편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희 이데일리 TV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텐데 마켓나우 관련해서 조금 개편을 하고 조금 더 저희도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조금 손을 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개편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 마켓나우 2부 출연진분들이 쭉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앞으로 개편을 맞아서 여러분의 수익률 레벨업 할 수 있게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매끄럽게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무디스에서 강등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아직 오늘 밤에 이제 이걸 반응하게 될 테니까 우리 시장은 일단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또 우리 시장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2023년에 예고가 된 바이고 네. 과거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했었을 때 그 조정 빌미, 그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네.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주말 사이에 또 줄지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여러 가지 정확한 이슈들 분석해드릴 텐데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250개 상장사 중에 190여 개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래도 예상치 대비 선방했다라는 흐름도 1분기에 나타나고 있고 2분기도 꽤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는 또 다르지만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업종도 마찬가지고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다수 네. 있으니 이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 알뜰살뜰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또 TV 대선 토론도 있었고 이것 따라서 오늘 시장의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최훈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와 함께 저도 마켓나우 2부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만나보셨겠지만은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AAA에서 AA1으로 강등을 한 건데 이러한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주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오늘 코스피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금융주가 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금융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금융주가 그나마 1%대 상승 탄력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LG엔솔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5%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주에 좀 빠졌던 기업들, 주가에 저점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또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는 쪽은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KB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하나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원전 쪽이 좀 강력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약간 좀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0.2% 강보합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도 오늘 1%대 하락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좀 반등을 시작하나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빠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같은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받들고 있는 업종이죠. 전자, 기기 업종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크게 빠지네요. 삼성전자 1.4% 하락세, SK하이닉스 2.7% 넘게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코스피의 대형주가 SK하이닉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해 볼 법했는데
하는데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또 뭐 에너지 쪽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받들고 있는 기업이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약간의 지지선이 좀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네요. 0.7%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HLB가 오늘 좀 크게 빠집니다. 4%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4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 그 이외에 에코프로 BM은 약보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로봇 쪽으로도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책 쪽 함께 엮이면서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6% 넘게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가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 보시다시피 오늘도 좀 빠집니다.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 나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지수도 함께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이어서 지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래도 2620선을 지켜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10선마저 깨지고 2607선까지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1.7% 이상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7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피 200은 1%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400억 원에 그치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323억 원의 현재 매도 물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환 시장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키포인트가 될 텐데 오늘도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400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약간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업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물량이 코스피보다 더 많습니다. 합쳐서 거의 1,5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들 7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거의 1,000억 원 가깝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법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업종도 그래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업종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5주 연속으로 지수가 상승했었고요. 코스피가 2620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는 과연 그렇다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유를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미국의 하락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락으로 전환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 체크를 해보면 싱크풀을 보시면서 함께 확인하실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테마성이 짙은 그런 업종이나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싱크풀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검색하고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약세, 소부장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이 좀 짙습니다. 6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오늘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닭고기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관련된 테마성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풍력, 태양광,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 어제 보셨죠?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해야 된다. 어쨌든 원전을 쓰긴 써야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가장 강한 업종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외에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대선 테마 정책이 이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쏠려버렸습니다. 나머지 뭐 STO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대선 관련 테마 종목들은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일자리, 저출산 이런 쪽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원전도 역시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조선주가 오늘 역시 강합니다.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게 조선주의 강한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서 볼 수 있고요. 자, 진단 키트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지금 홍콩을 포함해서 중화권 국가들에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콩에서도 약간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들려온 이야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춰 잡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949년 이후 처음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디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재정 적자,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 과연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국가 신용 등급 하향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인데, 자, 과거에도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있었습니다. 2011년 8월에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춰 잡았고요. 2023년 8월에도 역시 피치사에서 국가 신용 등급,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는 주가가 많이 미국 증시가 빠졌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달 정도가 걸렸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약간 예고됐던 일입니다. 2023년에 무디스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강등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급락이 나올 것인지 또 빠르게 회복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출발하고 내일 어떻게 마감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소식, 이거는 사실 미국 시장의 신용 등급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수출 영향력, 이런 부분에 좀 지대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슈도 있으니까 미국장 열린 이후 또 내일 시장의 우리 시장 반응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로, 시총 상위주의 위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에서 2%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 초반에 2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들어오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6거래 연속 매수 행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6만 5천 주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의 흐름은 뭐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최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낙폭과대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 탄력 이런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이런 부분이었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와 다르게 SK 하이닉스가 6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쪽에 매출 비중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에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좀 괄목할 만한 성장 포인트는 있습니다. 1분기에 그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국내 법인 통과를 해서 100만 대 생산 기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례적인 거고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작년 이제 가동을 시작했죠. 현대차 그룹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포인트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나홀로 이 종목 중에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반등 탄력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좀 차별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떨어지잖아요. 사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런 부분에서 원가 부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와 좀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비춰서 오늘 투자 심리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재 주가 24만 4천 원 선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형 시총주들 좀 눈치 보기 장세 이런 흐름도 좀 가져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신용등급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업종이나 종목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의회와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못하고 그것도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 정부로 상원 하원을 다 갖고 있는데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만 있기 때문에 무디스가 보기에도 한심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 피치가 그 강등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췄죠. 그런데 이게 무디스가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서 투자자들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산가들이 돈을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쪽 시장이 또 활발하게 되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불이 다시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바로 밑에까지 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과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가격대까지 뭐 가격 조정받고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창투사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그 두나무라고 우리나라에서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 두나무에 55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회계상으로 평가 가치가 5,600억이 넘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IPO를 한다면 최대주가 카카오 쪽인데 그쪽에서 계속 결정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가 그러니까 이 두나무가 IPO만 한다면 우리기술투자는 1조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현재도 저평가돼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왜냐하면 자기 사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요즘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태양광 쪽은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 때문에도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 동안 이 태양광 쪽이나 풍력 쪽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가장 손쉽게 올해 안에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특히 대장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수 쪽 기반이 매출이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육계 쪽은
하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하림은 이 브라질에서 수입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이 늘려서 이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하림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함께 종목 분석하고 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이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어제 TV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 수요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전을 활용을 하되 원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되 앞으로의 방향성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결국에는 한 것인데 이러면서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함께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계속 했었는데 어제는 여기에 시장에 많이 반응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반박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원가, 단가, 생산하는 단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는 돈은 많이 드는데 효율은 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봤는데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단가 문제도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려서 규모의 경제화시키면 그러면 이것도 단가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코멘트였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전히 원전 생태계 복원해서 더 많은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식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승 탄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전 거래일도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이렇게 되면 5거래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대명에너지 오늘 가장 눈에 띄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주가 24,9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3.6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유니슨은요 1분기 영업이익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현재 주가 1,753원 기록을 하고 있고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4.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풍력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S 에너지가 오늘 1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10% 넘는 급등세인데 여기는 태양광 모듈 쪽에서 전체 매출 90% 차지하니까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주가는 51,5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는 다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기대감으로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그중에 한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개편 첫날이라 제가 좀 오바를 했네요. 보시게 되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말 그대로 대장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섹터가 갈 때는 대장주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2등주와 3등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대장주를 먼저 보셔야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리백 달성을 해서 대기업들이 가장 빨리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태양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투자를 받아서 바로 이제 어떠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기업으로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원대에 올라가 있지만 이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며칠 동안 지난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수급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가격 조정을 받을 때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더 긴 템포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이슈는 이제 치킨 쇼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닭고기, 육개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테마성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이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의 브라질산 닭이 우리나라의 식탁을 점령했죠. 이런 상황인데 브라질 쪽에서 지금 고병원성 AI로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의 88%가 브라질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 뭔가 닭고기와 관련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반응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 시장 내에서 닭고기 자급률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가까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이런 공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테마성 이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남미 국가들까지 해서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라질이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의 14% 정도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 자체가 큰 화제가 되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급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관련된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니커가 상한가 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개 가공업계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체리브로는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4% 넘는 급등세, 현재 주가 971원 기록하고 있네요. 하림이 사실 이제 하림과 지주 회사가 그 시장 점유율 20% 넘게 차지를 하면서 국내 1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또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서 이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는 21%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3,68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니커 FNG는 냉동 그리고 냉장 식품 업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15% 넘는 급등. 교촌 FNB는 교촌치킨 생각하시면 됩니다. 닭고기 파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상승폭은 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 있고요. 5,22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림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림 같은 경우는 사료부터 시작해서 유개까지 모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H5N1형 그 고변성 이 조류값이 발생했다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따지도 말고 하림을 사거나 마니커를 사란 말이 있죠.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하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을 좀 과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브라질산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금지되었을 때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일단은 하림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과연 먹을 게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이 브라질산 수입이 6개월 정도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성 바람을 타고 있는데 절대로 장기로 보고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바람을 탈 때는 상승세를 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슈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력을 판단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태호 파트너와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오늘 좀 받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수단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잘 나갔던 삼성전자, SK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쉬어갈 때 한국전력이나 KT같이 이런 그 유틸리티주는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파란불 켜고 있던 종목들을 오늘 중심에서 좀 보셔야 되고 어제 빨간불 켰던 종목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는 이런 순환매 장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T라는 종목을 좀 중심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에 KT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주식 수합을 통해서 최대주로 올라섰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KT를 왜 인수했느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KT는 전반적으로 통신회사입니다.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한 곳이죠. 전국에 있는 전화국들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통신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를 전략적으로 파트너 회사로 가져간 것이고 이 KT가 장기적으로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완성해가는 그런 기술에 협력할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T는 갖고 있는 전화국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전화국들이 지금은 이런 스타트업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공유 오피스 같은 걸로 사용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에 있는 전화국들이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될 때 그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KT를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장기적으로 왜 KT나 한국전력 같이 AI와 함께 엮여서 이러한 무거운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이 경쟁사 SK텔레콤의 그 해킹 사태 이후로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KT 부상했는데요. AI 시대에 화끈하게 그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는 통신주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값 인하 정책을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특히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제약바이오 전문 기자와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가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등급 조정은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재정 문제 해결 노력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의 발표 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와 미국 주가지수 하락 그리고 미국채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발표 직후 4.49%까지 치솟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1bp 내린 4.445%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함께 19일 오전 컨퍼런스콜을 열어 향후 시장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8일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AI 3대 강국을 하자고 하는데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며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기물 문제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가급적 원전을 피하는 게 좋다면서도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가자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문 전 대통령처럼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원전 안전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나라고 반박했고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도 안 된다며 탈원전이 잘못된 환경론자들 탓이라고 비판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낙폭이 좀 더 깊어지네요.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세, 2,600선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1.88%, 711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를 해도 선물은 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특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0.28% 하락하는데 우리 낙폭이 좀 더 깊어져서 약간은 걱정이 되고 있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4%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 수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지난주에 0.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은 0.8%대 낙폭이 조금 더 홍콩 항생지수는 깊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다는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역시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알아볼까 하다가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좀 코멘트도 있었고 근데 또 주가가 너무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셀트리온 또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일단은 셀트리온 분위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달 초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6위였는데 현재 11위로 내려온 네네.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서정진 회장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올해 이제 각종 미국발 규제 리스크가 계속 이제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조금 회복하기 위한 어떤 행보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 회장이 등판했음에도 셀트리온 주가는 사흘 만에 약세를 나타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주가가 이제 직접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블록버스터 시냐 기대 많이 했던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좀 부진한 걸 서정진 회장이 직접 좀 사과하는 멘트들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실적은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실적은 물론이고요. 네. 올해 1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보면은 전년 대비 63.5% 늘어난 3조 5,600억 원을 나타냈고요. 주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이게 잘 팔리면서 이렇게 매출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연결 기준 매출액이 8,400억 원을 나왔고 그 전년 동기 14.2%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1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7배 가량 늘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실적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게 그나마 뭐 셀트리온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완전히 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자, 중요한 것은 뭐 어쨌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플러스 약값이나 이런 정책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불안한 모습인데, 셀트리온에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의 평가들을 저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엇갈리더라고요. 약값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인하하게 되면 셀트리온에게는 좋은 건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또 셀트리온은 어쨌든 미국 쪽에 비중이 높으니까 네. 이것이 또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지 막 네. 갑론을박이 펼쳐지더라고요. 아, 요거에 네. 대해서는 뭐 서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일단 서 회장은 이번에 이제 미국발 규제 리스크 등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장이고요. 네네. 일단 미국에서는 어떤 의약품 관세 또는 의약품 약가 인하 추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지 잠깐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내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 13일에는 이제 약가를 최대 90%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렇게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공급 가격을 워낙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뭐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의사랑 환자가 이제 오리지널이랑 비교했을 때 느끼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게 문제였는데, 만약에 유통 구조만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유럽만큼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서 확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제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치열해지겠지만 우리만큼 이 정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부터 개발, 직접 판매 능력까지 다 갖춘 회사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 3상 면제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더욱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바이오시밀러의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이미 가격은 많이 낮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서정진 회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펜트라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뭐 부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했지만, 이것도 근데 어쨌든 이거는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으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그러면 가격 인하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어떤 우려가 셀트리온에서 이제 관련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진펜트라 네,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매출 목표를 당초 7천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진펜트라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이제 신약으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신약으로 승인 받은 이유는 인터체인저블 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네.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보다 한 단계 상위 개념으로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된 그 바이오 시밀러다. 이렇기 때문에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약가 인하 정책이 밝히는데 이제 진펜트란 신약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당연히 그렇죠. 약가가 영향을 인하가 받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목표 매출을 낮췄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 회장 말로는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 내에서 주력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 전체 매출 영향에는 좀 미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미국 시장의 경우 그 사보험의 그 등재 목록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출이 좀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이 이제 보험에 등재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간과했다. 그래서 경영 착오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과를 했습니다. 매출 전망치 낮춘 점에 대해서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진펜트라 매출 예상치를 절반으로 줄인 거고 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보험사 목록 이 뭐 약국 급여 관리자 여기에 등재되고 나서 네. 사보험 이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오리지널 제품 신약으로 이제 허가받은 진펜트라도 그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처럼 빠르게 보험사 목록에 등재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8개월에서 9개월가량 지금 지난 상태인데도 아직도 안 아직까지 됐어요? 네, 등재가 안 됐다.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등재만 된다면 네.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램시마이스시 진펜트라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똑같이 성장을 할 거다. 등재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라면서 이제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멘트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 보험사 목록에 등재되는 걸 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약간 인하 정책에 관련돼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서정진 회장은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또 관세와 관련해서도 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관세 정책도 발표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 어쨌든 미국에서 현지 공장 네. 생산 라인을 만들 거다. 네, 뭐 이런 그랬죠.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응책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개, 언제까지 지을 거다 이런 말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뭐 뉴저지가 유력하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네. 뭐 지금 그런데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게 한국의 그 공장을 짓는데 드는 그 건설 비용의 한 2배 정도가 미국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최소 70% 70%요? 네, 높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하게 따져보겠다. 이게 이제 입장으로 지금 최세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셀트리온의 이제 매출은 연말까지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기조도 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은 그래도 탄탄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이 변수가 셀트리온의 주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좀 봐야겠어요. 진펜트라의 추진 현황도 봐야 되겠고 미국의 공장 설립하는 것도 저희가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뭐 셀트리온 실적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실적 발표 마무리가 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실적이 최근에 이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한 회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불경기도 있고 의정 갈등도 이제 무시할 수 그렇네요. 없겠죠. 네. 그래서 1분기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광동제약 같은 경우 매출액이 3,776억 원을 전년 동기 네. 8.5% 줄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33억 원, 전년 대비 80.6%나 아이고, 급감했습니다. 한독이라는 제약사도 영업적자 전환에 매출은 6%가량 떨어졌고 중해제약도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주요 상장사 중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이제 50곳이 있는데 이 중에 27곳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50곳 중에 15곳,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어쨌든 그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매출도 지금 30% 기업이 매출이 감소를 했고 네. 영업이익이나 이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거의 절반이 넘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전반적인 상황,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형 제약사들도 이런 패턴인가요? 어떻게?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2천억 원 이상 이제 나온 대형 제약사들 보면은 외형 확대,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유한양행, 종근당, 동국제약 같은 기업의 매출이 각각 10% 이상씩 늘었고요. 녹십자, 대웅제약, 보령 같은 경우 매출이 각각 다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네. 대형 제약사 11곳 중에서 2곳을 제외한 9곳이 매출이 늘었고요. 다만 이제 유한양행, 한미, 종근당 같은 이제 신약 개발도 좀 주력하는 대형 제약사의 네네. 경우 R&D 비용에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네. 자, 대형 제약사들이 그나마 뭐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 시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네요. 동성제약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동성제약이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네네. 있죠.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경영권을 조카인 나원균 대표한테 넘겨주고 네네.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양구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나 대표랑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제약은 최근에 기업은행에 발행했던 어음을 갚지 못해서 부도 발생을 여러 차례 공시를 했고 지난 7월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양구 전 회장은 이제 현재 그 나원균 대표 체제에서 뭔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분기 매출을 좀 보면은 네. 동성제약이 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배 정도 늘었거든요. 7억 원이 네네. 나와서 이제 이게 전에 이양구 회장의 어떤 주장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네. 1분기 매출을 보면 어쨌든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고 매출도 그렇네요. 늘어나서 이게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양구 회장이 네. 그 리베이트 그 의혹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원균 체제가 이제 지속이 될지 이양구 회장이 경영권 되찾아올지 이건 좀 이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동성제약. 일단 뭐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관련된 주주분들은 좀 속이 타실 텐데 앞으로의 추이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도 뭐 계속 안 좋은 말씀만 드렸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네. 예, 흑자 전환하거나 뭐 실적 괜찮은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있습니다. 위주. 한 5곳 정도 예. 꼽을 수 있겠는데 메디톡스, 구강약품, 알리코 제약, 제일약품, 코오롱 생명과학 이렇게 네네. 여기 중에서 몇 곳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그쵸? 회사죠.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반등에 성공한 회사로는 부강약품이 지금 업계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0억 원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액은 전년보다 한 40% 늘어난 47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강약품이 2022년에 OCI 홀딩스에 그 인수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3년가량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수익 의약품은 정리하고 또 이제 거래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은 이제 뭐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유통 비용을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실적을 네네.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업 손실이 375억 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에 이렇게 구조조정한 결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신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메디톡스 메디톡스? 역시 네. 올해 이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5억 원 55억 원을 기록을 했고 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7.2%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 필러 이런 이제 제품들이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동제약, 알리코제약, 제일약품 같은 기업은 네네. 이제 기존의 본업인 전문의약품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네네. 1분기 매출이 448억 원, 영업이익 7,400만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코롱 생명과학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미국의 또 태풍 같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재원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업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트고 신일섭입니다.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포맷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서서 하는 건 똑같은데 앞에 기기가 놓였습니다.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차트를 돌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그 몇 분 전에 1시간 전이나 이럴 때 캡처 화면으로 드린 거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실시간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봉, 주봉, 월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는 미국, 영국 관세 협상 1호에 이은 2호는 누구일까?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닭고기주 급등세입니다. 자, 이번 주도 뭔가 변수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주말에 지금 뭐 누구는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하고 저도 사실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3대 신용평가사가 어쨌든 맨 첫 번째 맨 위는요 다 트리플 A거든요. 그 트리플 A라는 최고 등급이 2개는 이미 무너졌었고 나머지 한 명인 무디스마저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두 번째는 좀 등급은 다르긴 하거든요. 2개는 AA 플러스고 하나 어제 무디스는 AI1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등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변수가 또 생겨서 어떻게 될까 막 설왕설래 지금 오늘도 많이 나왔죠. 하루 종일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약간 전 뭐 트럼프 편도 아니고 백악관 편도 아닌데 지금 어떤 그 타이밍 자체가 뭔가 절묘하다고 할 수도 있고 노묘하다 좀 그렇죠? 그래서 뭐 바이든 탓을 맨날 트럼프가 하는 것을 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맨날 있어요. 뭐 말마다 뭐 달걀 가격은 바이든 때 조류 독감 때문에 일어난 걸 내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느니 뭐 지금 맨날 조는 바이든 때문에 뭐 저기 행정명령도 다 기계로 해가지고 다 무효느니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전 정권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기까지 가야 돼요.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까지 그렇죠. 계속 책임을 회피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일부 사실도 있고 아니면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약간 핑계 삼아서 내 책임을 미루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니까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까 봐 이제 걱정인 거죠. 근데 아까 그 제목에 놔뒀던 미국 영국 관세 협상 1호 이연 2호. 왜냐면 이제 이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물밑에서. 근데 이제 중동 3개국 순방을 갔잖아요. 이제 화려한 어떤 물론 민주당에서는 빈 껍데기다. 그 뭐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정말 역사상 가히 마치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어떤 규모의 이 빅딜들을 다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공백기 어쨌든 그것도 뭐 나라의 어떤 저기 뭐를 따내는 계약을 따내는 일이지만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떤 공백기였잖아요. 이제 그게 지났고 워싱턴 DC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혹시 인도일까? 한국일까? 일본일까? 과연 미국과 영국이 관세 협상을 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출지 아니면 더욱더 가혹할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부터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뭐에? 감세 법안. 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렸다니까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더 합세를 하여 이렇게 빚이 많은데 나라의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하겠죠. 그럼 그 감세 법안이 무산돼 버리면 돈을 더 어디서 땡겨가겠어요? 관세에서 땡겨야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호주머니에서 빼는 거는 세금.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서 빼는 건 관세. 그래서 이제 감세 정책이 안 되면 관세를 뺏어와서 미국인들 호주머니에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어디서 뺏어오겠어요? 미국과 영국과 협상 다음의 나라들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몰아쳐가지고 관세를 많이 갈취하여 미국인들이 감세를 못하는 그 주머니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먼저 빠따를 맞았어야 되는데 더 늦은 것이 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21선에 딱 물려 있네요. 자, 맨날 일봉만 보여드렸죠. 자, 장기적으로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월봉이 이런 추세입니다. 이걸 보면 만약에 기술적인 차트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정말로 워렌 버핏은 무슨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5주 전에 얘기했던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밑골이거든요. 자, 정말 차트 분석까지 해서 말을 한 거라면 진짜 절묘하죠. 왜냐하면 이 60개월 선이라는 자리를 역사적으로 보세요. 2020년 코로나 때가 여기거든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 정확하게 60개월 선에서 반등했거든요. 자, 지금이 코로나보다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60개선 근처에서 반등했다는 거는 코로나보다 좋지 않다고 가정을 했다면 이 60개선 근처에 오는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매수의 자리였죠. 이른바 매수의 타점이었죠. 그거를 트럼프가 만약에 노려서 맞췄다면 그렇죠. 역시 트럼프 상황으로 불리기에 충분하겠죠. 그렇죠? 예, 일봉입니다. 121선에 지금 도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다우 30종목인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6.40 다우가 플러스인 이유가 있었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6.40 급등했습니다. 자, 최근에 거의 40%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조금 반등했고요. 3M이 2.94 월마트 1.96 머크 1.68 맥도날드 버라이즌까지 나가는데 아주 골고루 포진이 돼 있군요.
그렇죠? 소비재, 유통주, 제약주, 이 의약품주, 그렇죠? 소비재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121선을 넘어서 지금 위로 가고 있죠. 이것도 월봉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처음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60개선 근처에서 반등했죠. 2020년 코로나 때 보세요.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아무리 어렵고 시끄럽고 해도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변수가 터졌을 때 그 엄청난 위기,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이 이때 뭐 했어요? 제로금리로 가면서 돈 왕창 풀었잖아요. 지금 제로금리로 가면서 돈 왕창 풀고 있나요? 전 세계가 위기인가요? 아니죠. 누구는 뭐 관세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 코로나 때 저점에 온 거예요. 코로나 때 저점이 아니라 코로나 때 저점으로 갔던 그 이동 평균선까지 온 거죠. 누구는 이걸 보고 절호의 찬스라고 했을 거예요. 트럼프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월봉은 이제 나스닥까지만 보겠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똑같아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는 지금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지. 자, 나스닥 100에서는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에서 정렬했더니 지금 어도비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어도비 전에 피절부가 하나 올라 있고 그다음에 어도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나스닥 지금 차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가 이랬고요. 월봉 보여드렸죠? 자,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똑같죠? 판박이에요. 살짝 다 보죠. 월봉입니다. 월봉 설명 아까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걸 보고 누구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고 누구는 실행을 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브로드컴이 제일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죠? 얘는 지금 60개선에 딱 물려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도 똑같았어요. 2020년과 2022년. 아까 전에 4대 지수가 지금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일라일리입니다. 오랜만에. 일라일리가 지금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는 빠졌는데 장 지금 마감할 때는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슈가 이 부분에 하나 더 있죠. 맨날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없다면서 파월이 느림보 거북이라고 엉망진창 보고서나 내는 FRB는 빨리 연준은 금리나 내려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강조하는 게 달걀값 잡았고 기름값 잡아서 인플레이션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이제 약값 인하까지 시켜주겠다. 근데 인플레이션 왜 일어나냐 하면서 처방약 값을 최대 90% 인하하는 지금 계획과 그다음에 PBM이죠. 바로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게 PBM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죠. 그다음에 약가 부담 완화를 위한 최혜국 대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혜국이란 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만큼 미국인들도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같은 못 사는 나라에 한 끼도 못 먹어서 비싼 약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한테 그냥 아량을 베풀어서 싸게 공급을 하거나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큼 미국인들도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좋아요? 미국 국민은 좋은데 제약사들이 안 좋겠죠. 항상 명심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좋으면 누가 안 좋죠? 기업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좋아하면은 기업이 싫어해요. 다 맨날 그 기업이 뭐 모토로 내세우는 것들 이런 거 많죠. 상생, 우리는 상생하겠습니다. 기업과 고객님들하고 근로자님들하고 같이 상생하겠습니다. 그러죠. 님자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상생한다고 해가지고 소비자 가격을 깎아주고 그 근로자들의 연봉 높여주면 누가 마진이 줄어들어요? 회사가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지고 미국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지금 그 나오는 그 약값을 줄여주겠다 하면은 이 약회사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지금 초반에는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9%에서 60% 일단 했는데 90%까지도 최대로 지금 인하할 수 있는 지금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 PBM 이 제도 요것도 건드리겠다고 했죠. 그래갖고 더 이상 로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일릴리 주가가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달 이 저점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죠. 다행히 700달러는 깨지 않았습니다. 4월 7일에는 700달러 깨서 675달러까지 갔거든요. 이번에도 700달러를 깨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일단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특징주 하나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월봉을 한번 오랜만에 보죠. 자, 이것도 똑같네요. 그렇죠? 일본 니케이 월봉 지금 제가 그냥 이거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열어본 거예요. 일본 니케이 월봉 몇 달 동안 저 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똑같네요. 60개월 선에서 정확히 반등했죠. 얘는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어디까지 갔어요? 120개월 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상태가 안 심각하니까 60개월 선까지 오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 이동평균선까지 빠진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또. 여기서 누군가는 최저점 매수 버튼을 눌러가지고 대성공을 거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동평균선이 괜히 그어져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저게 의미가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저 선을 그어놓겠어요. 선을 다 지워버리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선을 왜 그어놓겠어요. 그렇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왜 그어놓겠어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어놓지. 마구잡이로 무자벽에 아무 법이 없는 나라면 그걸 왜 그어놓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규칙처럼 무조건 이건 교과서대로 외운 방식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변수가 있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률이 높은 미국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 같은 선진국 증시에서는 저런 것들이 지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다른 이동평균선. 그건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 증시 한번 그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일본을 해서 이렇게 상승률 상위를 정렬하면은 다이지 상교가 지금 일단 6.54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자 보세요. 일라이릴리도 지금 어제 특징주를 보여드렸다시피 플러스를 기록을 했죠. 지금 일본의 다이지 상교 시가총액 30위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ADC 치료제의 어떤 선두주자죠. 다이지 상교가 오늘 또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한다고 해서 제약회사들이 처음에 좀 빠졌지만 지금 제약회사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역시 세계 최고의 미국이나 일본의 제약사들은 약값 인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탁월한 시장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점 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도 오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지금 자동차가 좀 관세 정책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만약에 감세 법안이 막히잖아요. 그럼 관세를 뜯어야 되는데 일본이나 한국에 분명히 미국 차가 불만이 많을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미국 차 안 사거든요. 크고 연비도 낮고 이러니까. 그럼 또 이제 태클 걸겠죠. 저번처럼. 일본에서는 왜 우리 미국 차를 안 사가지고 왜 볼링공을 떨어뜨려서 보닛을 부시는 비관세 장벽까지 해서 막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기차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두렵긴 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그 향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대만 가권지수 보겠습니다. 일본, 대만 뭐 이걸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닮아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 일본, 대만 보시는지 왜 저걸 일본, 대만 이렇게 해서 보지? 이러시는 분들에게. 일본은 이 도요타 자동차가 1위, 대만은 TSMC가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잖아요. 그렇죠? 전차가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같이 또 경쟁하잖아요. TSMC와 삼성전자, 현대차와 도요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대만 지금 상승률 상위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를 정리해도 3% 정도가 1위네요. 유니프레지던트 엔터프라이즈 이게 3%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저축은행 1.7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급이죠.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오늘 장이 별로 좋지가 않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0. 약값 인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지금 그 바이오주랑 제약주가 한국, 일본, 미국에서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KB금융이 1.18. 이건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큰 움직임이 없네요. 자, 코스닥은 더 좋지가 않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1.10, ABL바이오가 1.32.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요 업체들이 오르고 있고 파마리서치만 오늘 요즘에 엄청난 강세죠. 42만 원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다른 것들은 다들 빠지고 있고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5위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로봇주들이 조금 시세가 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승률 상위 섹터를 한번 보죠. 오랜만에 6개주가 올라와 있네요. 6개 섹터가 10.32%인데 오랜만이죠. 사실 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보세요. 마니커가 1110원이잖아요. 체리브로가 969원이거든요. 두 개가 1000원이 안 되거나 1000원 간 넘어서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격만 작은 게 아니라 시가총액도 너무 작아요. 사실 변동이 너무 심하고 6개주가 언제 올라요? 조류독감 나면 무조건 오르고 혹은 6개주 중에서
정치인 테마주를 얽혀서 예전에 움직이던 이력이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좀만 들어와도 변동이 심하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보는 것은 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죠. 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상승률 상위 섹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날의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아까 시가총액 상위 살펴보는 것도 똑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두드러지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조그만 종목들이 지금 그 득세를 펼치는 겁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마니커를 보겠습니다. 마니커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소식을 보니까 바로 이거네요. 조류독감, 그렇죠?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으로 지난해 무려 151개국과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가금 농장에서 지금 고병원성 AI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거는 지금 처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생 조류가 아니라요. 민간이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지금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산 닭고기가 세계 최대의 수출 국가인데 여기가 막힌다고 하니 우리나라 닭고기 기주가 움직이는 그런 지금 알고리즘이네요. 자, 그래서 마니커가 급등을 했고요. 하림이나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육개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시가총액도 작고 변동성이 심하니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한 줄 매도평은 또 이 관계없이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오늘 육개주가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브라질 닭고기 덕에 마니커 주가가 많이 컸네. 서프라이즈! 확 달라진 이데일리 TV의 모습에 놀라셨나요? 오늘의 경제상식도 서프라이즈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티그룹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미국 경제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로 미리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고 경기 변화의 속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는 고용, 소비,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실제 발표치와 예상 전망치의 차이를 표준화해서 계산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얼마나 좋게 혹은 얼마나 나쁘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시티그룹 서프라이즈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0보다 작으면 대부분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지표 수치 자체보다 예상과의 차이입니다. 좋다, 나쁘다보다 예상보다는 얼마나 달랐느냐가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실업률이 5%로 예측되었는데 실제 4%로 발표되었다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예상치보다 나쁘게 발표되었다면 이 지수는 하락하게 되죠. 서프라이즈 지수는 국가별, 지역별로 따로 산출되고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는 왜 중요할까요? 투자자들이 지수를 통해 최근 경기 상황이 시장의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높으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낮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특히 미국은 매달 고용, 소비, 물가, 생산 등 주요 지표 발표가 빠르고 다양하게 쏟아지는데요. 때문에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는 시장의 심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금융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쏟아지는 요즘 이 지수를 참고해서 시장 분위기와 기대 수준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도 잘 지켜보며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깜짝 놀랄 만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우리 증시 양지수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번 강등 조치가 이미 예견되었다는 점과 오늘 아침 기재부에서 관련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표한 점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시간 기준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7% 내린 260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7% 내린 713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 강한 사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개인만 홀로 사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시장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현재 시간 기준 전거래일 대비 0.02% 내린 139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주요 투자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대선 정책 수혜 기대감에 미국발 호재까지 더해지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재생에너지 공약을 강조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지난주 미국 공화당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을 발의하며 반사이익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중 57,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한 후 현재 시간 기준 12.69% 오른 5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명에너지가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해 전거래일 대비 5,720원가량 오른 24,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오션플랜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다 현재 시간 기준 2% 넘게 오른 2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장 초반에는 신고가를 기록한 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자회사 이뮤논시아가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인 3,600원 대비해서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인 이뮤논시아는 2016년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합작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서 29일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인 3,600원으로 확정됐으며 지난 7일에서 8일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는 경쟁률 약 9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뮤논시아의 주가는 장중 공모가 대비 최고 125% 넘게 오르다 현재 시간 기준 116% 넘게 오른 7,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확대에 따른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진그룹과 LS그룹 간의 반호반 동맹이 한층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LS는 지난 16일 채무 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양사는 지난달 동방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교환사채 발행 인수계약까지 체결하며 협력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은 최근 계열사들을 동원해 한진칼 지분을 18.46%까지 확대하고 최대 주주인 조원태 회장 측과의 격차를 2.29%포인트로 좁히며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NH투자증권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적다는 리포트를 발행하며 관련 매수세가 줄어들며 오늘 한진칼 주가는 전장 대비 6% 넘게 하락한 11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진칼우는 현재 19% 넘게 하락한 3만 7,650원에 거래되고 LS 역시 전장 대비 5% 넘게 내린 14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 뒤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 그중 하나 눈에 띕니다. 뭐냐면 이제 한진그룹과 LS 간 반호반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함께 풀어볼 이슈가 오늘 바로 이겁니다. 그 대한항공이 캐나다 2위 항공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웨스트젯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다는 거죠. 11% 넘게 약 2,705억 원의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건데 이 맥락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전략적 인수 관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개편인데 오늘 이렇게 최근 이제 유가 하락도 그렇고 대한항공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분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캐나다 항공사의 지주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금액은 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시나요? 예. 뭐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뭐 대한항공이 이제 사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좀 그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은 이제 캐나다의 이제 웨스트젯에 대한 모 회사의 이제 캐스트럴 탑코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10%가 넘는 지분 11% 정도를 인수하기 위해서 2,700억을 투자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아니 아시아나 인수할 때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다가 뭐 30억도 아니고 2,700억을 넣었다고 대한항공이 그 정도 돈이 있어라고 이제 의문이 달 수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짚어드리면 대한항공이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렵지만 중국은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해외는 사실 나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관광객들이 급감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장 타격을 직격탄을 맞은 데는 이제 여행사. 그다음에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 항공사 중에 한 곳은 이제 여러 곳은 사실은 이제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위기를 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 있었는데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어떤 시기를 겪었냐면 2021년부터 해가지고 3년 연속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는 2조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영업이익이 거의 4조 정도 코로나 이후에 4조 정도 영업이익을 이뤄냈기 때문에 꽤 많은 이제 돈이 그 잔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스트럴 탑코에다가 2,700억 넣은 것은 그래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능력이 되고 소화할 만한 수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 전 세계 항공사들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나름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뒀으니까 그 이익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동일하게 다른 항공사에 투자를 해서 또 다른 대한항공의 활동 영역을 갖다가 넓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북미 항공시장 확장을 위해서다라는 타이틀에 일단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캐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가치만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또 다른 이면은 무엇이냐면은 웨스트젯에 대한항공이 이렇게 지분 인수할 때 대한항공이 이제 웨스트젯에 이제 지주회사를 투자하는 것이지만 웨스트젯 자체를 투자한 회사가 또 다른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델타항공이거든요. 미국 굴지의 이제 항공사 델타항공이 웨스트젯에 이제 지분을 15% 정도 투자를 해서 지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웨스트젯의 모 회사를 델타항공은 웨스트젯에 이제 자체에다가 15% 정도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웨스트젯이 유명한 회사인가 보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도 2,700억을 집어넣고 델타항공도 15%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웨스트젯이 좀 유명한 회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모든 항공사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뭐 여행 때문에 풀렸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점점 이제 흑자 기조로 가겠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델타항공도 인수를 하고 대한항공도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 대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해서는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이유나 혹은 좀 나쁘게 얘기해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나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젯의 미래 가치만 보고 투자할 수 있지만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델타항공이나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행보가 연대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 대한항공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한진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진그룹을 얘기하는데 지배 구조를 보면은 전체 이제 한진그룹의 그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한진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진칼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경영권도 갖게 됩니다. 근데 한진칼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현재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비롯한 이제 특별 관계 주주가 한 20%가 좀 못 미칩니다. 20%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지분율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제 갑자기 그 경제상으로 또 다른 그룹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호반그룹이 최근에 이제 계속 지분을 갖다가 한진칼의 지분을 갖서 계속 매입을 하면서 지분은 19% 미만으로까지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원태 회장 특수관계인과는 불과 1% 차이죠. 1% 차이니까 야 이거 뭐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안전책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조원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가 지분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말이 많고 짚어봐야 될 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채와 승객이 없어 생기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구책으로 그 산업은행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 뭔가 M&A를 갖다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한테 조원태 회장이 먼저 인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진칼의 그 산업은행 총재가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한테 아시아나항공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다면 만약에 동일한 맥락이라면 한진칼이 아니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다 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한진칼에 지분을 넣었어요. 이러면서 당시에 이제 한진칼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강성부 대표가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갑자기 뛰어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산업은행 지분이 한진칼의 지분이 10%, 그다음에 델타항공이 또 비슷한 시기에 15% 미만으로 조원태 회장한테 백기사로 찾아오면서 조원태 회장 경영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그 한 45% 정도의 지분을 갖다가 이제 조원태 회장 우군이 생겼으니까 호반그룹이 아무리 지분을 많이 넓혀도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맥락을 볼 수 있지만 어쨌건 호반그룹은 공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 근데 지분을 왜 투자한 거면 지분 투자해야 될 목적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단순 투자야. 한진칼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다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한 거지 경영권은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반그룹이 다른 어떤 그 변수가 생겨가지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또 그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보통주거든요. 그 의결권이 있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그 한진칼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산업은행 말고 또 어디가 있냐? 델타항공.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항공을 갖다가 조원태 회장은 꽉 붙잡아야 사실 자신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지분 구성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10% 있지 않냐? 산업은행은 국제은행이고 국제은행이라는 것은 일정 이상 목표가 도달하면 사실 팔아야 되는 게 정석이죠. 이 회사가 궤도 올라갔고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 팔아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산업은행 지분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내놓은 지분을 사실 호반그룹이나 제3자가 인수해서 호반그룹과 같이 연대를 해버린다면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은 갑자기 이제 사상 누각에 빠져버리는 그런 현재 구조에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델타항공의 그 15%, 14.5%의 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델타항공이 웨스젯에 직접 투자할 때 대한항공은 다른 맥락으로 웨스젯에 모기업에 이제 거의 2,700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제 분석도 설득력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대한항공의 모기업이 한진칼인데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20% 정도 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재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호반건설 거의 그렇죠. 19% 가깝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항공이 지분이 한 15%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조원태 회장이 호반그룹과는 약간 껄끄러운데 유일한 우군은 델타항공 15%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붙어줘야 되니까 뭐 델타항공의 비기도 좀 맞춰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눈치도 봐야 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반 그룹 여기가 이제 건설사의 성격인데 그렇죠. 왜 이거를 무리하게 확장해 이런 부분에 단순히 지분 매입에 대한 의도가 좀 석연치 않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반그룹은 뭐 지금 시내에서도 뭐 그다음 호반그룹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시작된 이제 건설사인데
영업을 잘해가지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점점 사세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경영의 건설과 영업을 잘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저기 빈터가 있으니 아파트 짓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 충분히 접근성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제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위주로 꾸준하게 하면서 호반그룹이 사실은 사세를 확장하면서 서울로 수도권을 진출했습니다. 이런 갖고 있는 호반그룹이 왜 느닷없이 그 대한항공의 대한항공의 경영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 한지칼의 지분을 야금야금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호반그룹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위기의식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단순한 어떤 그 현재 지분 배치로만 본다면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경영권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오늘 NH투자증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리포트를 내면서 오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조은태 회장의 특수관계인 중에는 조은태 회장을 지지한 특수관계인 중에는 예전에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부사장의 지분은 없어요. 조현아 부사장은 일찌감치 그때 이 경영권 문제가 붙었을 때 강성구 대표한테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호적인 세력에는 조현아 부회장이 없다, 부사장이 없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가족과 조은태 회장과의 사이가 원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호반그룹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어떤 시장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 오늘 주가는 떨어졌지만 언제 다시 이 사안이 사실은 재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또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말씀드릴 때 이 한진그룹과 LS 간 반호반 이 동맹이 결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그 LS그룹, 호반그룹 뭔가 이제 좀 껄끄적거리는 걸리적거리는 그런 소송 이슈가 있는 듯합니다. 그 배경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LS그룹과 호반그룹 사이에 이제 그 껄끄러운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LS그룹의 이제 주력은 LS전선이죠. 그러니까 케이블 그 전선인데 뭐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호반그룹도 몇 년 전에 전선업에 진출했어요. 진출 어떻게 했냐? 대한전선이 정말 몰락 위기 있고 그 존폐 위기 겪었을 때 호반그룹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선끼리 부딪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이 높은 거는 해저전선입니다. 해저전선에서 LS전선이 월등한 기술 경쟁을 갖고 있는데, 그 LS그룹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호반그룹 비판하고 있냐면, 호반그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해저 케이블 전선의 기술을 갖다가 유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끼인 회사가 있는데, 끼인 회사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과거에 LS 전선에 사옥을 지었던 곳인데, 뒤이어서 그 사옥을 짓는 것이 끝나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호반에 이제 그 사옥을 짓게 돼요. 이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기술 유출을 했다라고 이제 LS그룹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이 그냥 하나의 막무가내 비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면, 경찰이 이 분야를 갖다가 이제 수사를 했더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가온종합건축사무소의 직원이 그래도 4명 정도 입건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입건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LS그룹이 비판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LS그룹과 호반그룹이 지금 껄끄러운 상황인데, 한진그룹과 LS그룹이 지금 반호반 그 동맹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서로 연대가 가능하다는 건데, 예, 그 관계는 어떻게 구축이 된 건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되게 기분 나빠. 그 기업 간의 연대는 쟤 좀 손 좀 봐야겠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분도 나쁘고 손 좀 벌려면 어디냐? 돈을 넣어서 상대방 그 회사의 지분을 내가 사거나, 이 상대방의 그 먹거리와 비즈니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한다는 무엇입니까? 해당 기업이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데 그 캐시카우에 내가 영역에 진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때 사실은 연대를 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펼쳤다는 것이지, 레토릭이고 입으로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진그룹은 한진칼에 사실 지분을 갖다 거의 조은태 회장의 지분만 비교한다면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호반그룹의 건설사가 계속 지분을 높이니 껄끄러운 상태에서, LS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유출 때문에 호반그룹과 사실은 뭐 거의 소송 직전까지, 특허는 사실 소송까지 갔었고, 이 경찰 형사소송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서 엄청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그룹과 LS그룹이 반호반을 갖다가 연대를 맺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대를 맺었느냐? 돈을 주고받았죠. 그 돈을 주고받았던 것이
지난주 공시도 있습니다. 어떤 공시가 있냐면은 그 LS가 650억 정도의 전환사채 EB를 발행하니까 EB를 누가 인수했냐? 대한항공이 EB를 발행하니까 EB를 누가 인수했냐? 그걸 LS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사채라는 것은 그 전환사채라는 건 CB가 아니고 EB인데 그 EB는 그 기존에 했던 많이 알려진 CB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CB는 이제 주가에 따라서 리피싱,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갖다가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지지만 EB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자기 회사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대한항공이 자신의 어떤 그 주식을 담보로 내놨는데 그걸 누가 인수했냐? LS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을 봤을 때 대한항공 입장에서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호반이 있고 LS그룹 입장에서는 또 다른 껄끄러운, 이거는 뭐 기술 유출을 비롯한 그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또 다른 상황이니까 여기서 LS그룹이 껄끄러운 또 다른 호반그룹을 두고 LS와 그 조원태 사장 사이에 연대가 형성이 됐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고 650억이라는 자금이 오고 가면서 연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걸 보면 적은 친구이다. 예, 그렇죠. 예. 드는데 일단 LS그룹 입장에서는 호반 그룹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진그룹과 손을 잡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느낌상 자연스럽게 대한항공 주가가 추락하면은 좋지 않은 건데 괜찮을까요? 뭐 최근에 대한항공도 괜찮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증권사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LS 입장에서 호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뭐 적지 않은 돈이죠. 650을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손실이 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럼 현재 이제 적어도 올해 정도 이렇게 대한항공 주가를 갖다 전망해 본다면 적어도 올해 정도는 대한항공 주가는 사실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왜냐면은 대한항공이 사실은 항공사죠. 항공사인데 항공사는 이제 그 연료가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사실 하늘에서 그 엄청난 이제 항공유를 갖다 막 뿌릴 수밖에 없는, 태워야 되는데 항공유가 이제 원유랑 유가는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그 원유는 내려가는데 항공유는 올라가고 원유는 이제 올라가는데 항공유는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가는 연동되는데 유가는 사실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신 부작용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엇을 내놨냐? 유가를 내가 낮추겠다. 그래서 WTI를 낮추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갖다가 자신의 해외 첫 순방 국가로 중동을 삼았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민주주의는 뭐 논의하지 않고 빈살만 왕세자랑 협의를 잘해서 미국이 받을 건 받고 엄청나죠. 뭐 부국이다 보니까 또 하나 공식적 발표는 안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가 되는 오펙 플러스의 유가를 갖다가 높이지 않기 위한 증서를 어느 정도 합의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가는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부담은 훨씬 덜죠.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런 점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이 이렇게 올해 전망이 좋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대한항공부터 모든 항공사들은 사실은 항공기를 빌려오거나 항공기를 사올 때 부채가 발생합니다. 달러 베이스로 부채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만약에 1,300원대랑 1,400원대랑 앉아서 사실은 짊어져야 될 부채가 10%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 때 환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1,400원에서 1,500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뭔가 1,400원 언저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약달러를 원합니다. 약달러가 되어야지 미국 자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자국 입장에서는 약달러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실질적으로 만약 환율이 100원이 떨어진다면 부채 비용이 줄어드니까 한 해에 3,500억에 대한 영업이 증가한다는 이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환율에 대한 효과, 항공료도 내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한항공 엄청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이제 LS가 대한항공의 EB를 인수해서 대한항공의 주가에 신경 써야 되지만 올해 대한항공의 주가가 사실 급락할 일은 그 가능성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 그리고 LS그룹이 호반 그룹이죠. 견제하고자 한진그룹과 연대해야 되는 이유 그런 와중에 대한항공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까지 뭐 복잡하지만 또 이해하면은 이게 관계가 또 잘 또 이해가 되네요. 이런 부분 잘 앞으로도 투자 전략에
추가해서 여러분 셈법 잘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코스피는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하나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방향성을 탐색할 때 예전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코스피와 S&P 500 지수의 동행 관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착안을 해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2023년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상황과 유의미하게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3년 11월, 12월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 랠리 추세가 긍정적이었거든요. S&P 500 지수는 16% 상승했고 코스피가 동행했는데 9주 연속 상승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경기가 양호해서 지금과는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 빼고 웬만한 거는 다 비슷했어요.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다라는 거,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됐다라는 거,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보면은 9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4분기에 내년 그러니까 2024년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지금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달러 약세였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이 6조 순매수를 당겼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하고요. 그때 뚜렷한 특징이 있었으니 뭐냐면 S&P 500 지수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입니다. 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당시 떨어졌는데 4.9%에서 3.9%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현재 어떤 점이 비슷하나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1월 CPI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과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 2024년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서 외국인이 매도를 쳤다가 5월 들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전환 포인트가 있다는 게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반기 2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봤을 때 우리의 시나리오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요. 지금 작년 1년 사이에 마이너스 3%를 밑돌았다고 하는데 통상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3%를 밑돌았을 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행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동행지수가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증권사에서는 7월과 8월부터 미국의 실물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래서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겠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 전략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골자였고요. 그러면 전략은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이제 상승장이 될 테니 연초 고점 대비해서 PBR 낙폭이 컸던 건 S&P
S&P 지수였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코스피 대비해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더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당시 그 수익률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이 좋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요. 코스피 보면 조선 반도체 지수 방산, 기계, 증권 위주로 수익률이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연중 고점 대비 PER, 낙폭이 컸던 종목을 위주로 반등 탄력이 나오니까 결국 10년물 국채금리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저희가 오늘 또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또 인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또 저희가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뵈야겠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